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우리 김종봉 작가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에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나오고 싶어 했던 채널에서 나온 거라서. 진짜죠? 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요? 알겠어요. 참고용사 필요해요, 일단. 그래도 잘 하시던데요? 제가 보셨어요? 영상 많이 봤거든요. 구독자 별로 없을 때도 제가 봤었거든요. 진짜요? 네. 되게 옛날인가 보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출판사에서 이제 컨택을 다 해보겠다. 대표님이면 어느 정도면 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다 빼고 제가 원하는 데만 컨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채널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책을 또 읽어보고 또 이제 워낙 또 유명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또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몇 세 때 완성이 된 거예요? 온전히 순자산으로 그 당시에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찾아봤어요. 매년 우리가 금융권에서 부자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당시에 상위 16만 3천 명, 즉 0.3%에 들면 이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자산 22억이 있으면 된다길래 22억 정도의 순자산을 모은 거는 2015년도쯤. 그래서 나이로는 35쯤에 이제 25억 정도 순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왜냐면 제가 또 책도 읽고 또 이게 보면서 약간의 그런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나이가 35이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올해 나이 어떻게? 36이요. 36. 아니,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36보단 35에 이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저도 35에 나왔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부자의 그 기준에 대해서 순자산이 얼마쯤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원사이드로 좀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부자 리포트에서 보면은 대충 한 30억 이상, 27억에 30억 정도가 대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게 절대적 기준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뭐 밥만 안 굶으면 부자다. 뭐 집 한 채 있으면 부자다. 그럼요. 현금 10억 있으면 부자다. 이런 그 절대 기준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거네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주식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저를 주식 투자자라고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했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순자산을 만드는 과정 중에 90% 정도는 뭐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주식으로 공개를 했지만 실제로 저는 부동산으로도 많은 돈을 벌었고 뭐 비트코인, 뭐 여태 엔화 투자도 했었고 달러, 뭐 펀드, ETF 안 해본 투자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아직 그런 다른 것들로 인해서 20억 이상의 수익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서 그냥 일단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을 안 굶으면 부자다. 나 돈 걱정 안 하면 좀 부자다. 뭐 사고 싶은 거 가격표 안 보면 부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부자의 기준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24때부터 꿈이 이런 경제교육센터 지금 하고 계신 경제교육 이런 쪽으로 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자가 아닌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매년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내가 언제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순자산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는 어디 나가서 당신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하겠더라고요. 그 기점이 된 게 2015년도였어요. 그래서 2015년도 전에는 단 한 번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죠.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회사를 설립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정도 금액이 이제 어쨌든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을 돈 공부는 처음이라 쓰고 처음으로
제가 소득을 좀 공개하기 싫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어그로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그게 맞아요. 네, 어그로가 분명히 그냥 근데 그것도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음지에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 채널에 출연을 하거나 뭐 카페를 홍보하거나 뭐 광고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주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서 인지도가 완전 0이었죠. 완전 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좌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요청하는데 그 당시에 재산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제일 후회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후회해요, 재산을 공개한 게. 그래서 공개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산이 얼마예요? 이제 몇 프로 올렸어요? 이제 얼마나 불었어요? 이런 질문 받는 것도 너무 좀 스트레스고. 또 하나 이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네, 평소에 오지 않았던 DM이 막 친구야 잘 지내니? 네, 그리고 뭐 가족이 아픈데 500만 원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DM 하루에 한 10통씩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돈도 한 1억 정도 빌려주고 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좀 공개를 하지 말자 이랬더니 이제 첫 번째 책에 썼던 그 금액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좀 지워달라. 일단 그거보다 재산이 훨씬 늘었는데 그 첫 번째 책에 썼던 그 2천만 원으로 40억까지 만들었던 그 계좌에 대한 이야기만 또 두 번째 책에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좌 검증도 2015년도로 돌아가서 순자산이 28억 정도 있는 주식 자산을 공개를 했던 이유가 앞으로 그런 것들 좀 없애려고 개인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희 스승님도 그 공개를 안 하고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알아도 공식석상에서는 그 오픈한다라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게 높아도 문제가 되고 낮아도 문제가 되고 계속 그 단어가 붙어버리잖아요. 숫자가. 그게 싫어서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고 나서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20억 이상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 이걸 해서라는 정도의 금액은 뭐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의 내 재산이 지금 전체가 얼마고 뭐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얼마고 이런 거를 공개하는 건 좀 어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유튜브 채널 컨설팅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토막 시나리오가 있었던데 그 반토막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토막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지수가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주식 투자를 일반인들도 시작해도 크게 무리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사실 이 전략은 2015년도에 처음 개발을 해서 제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동국은 처음이라가 2019년도 1월에 쓰여지고 출판 강연회를 제가 수천 명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2020년도에 위기가 온다. 지수가 반드시 반토막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 고삭지수가 3월 19일에 반토막 나면서 그때 그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 반토막 전략을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돈에 대해서 좀 후회했던 적이에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집 못 사서요. 서브프라임 때 집 하나 사놓을 걸. IMF 때 주식 좀 사놓을 걸. IMF 때 그 집값 쌀 때 그때나 좀 사놓을 걸. 대부분 이렇게 만약 내가 그때 샀으면 이때는 해놓을 걸. 이런 후회만 하시더라고요. 과거 이야기 위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브프라임이 다시 오면은 사실 수 있냐고. 사겠대요. 그러면 서브프라임이 언제 오냐라는 게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산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서브프라임인데 IMF가 언젠데 그러면 서브프라임도 사실 첫 번째 대도화 됐을 때는 지수가 1900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미국의 3위였던 그 모기지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처음 1900 지수일 때 서브프라임이 터졌어요. 베이스턴스. 실제로는. 근데 그때 위기라고 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냐, 어떻게 그게 얼마나 강하냐는 그때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수가 2000에서 1000까지 내려왔거든요. 1000이 무너질 때 그때가 마이너스 50이었으니까 그때 그냥 왜 내려왔지? 서브프라임이네?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면 일반인들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서브프라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1900대부터 1000까지 내려온 이 모든 과정이 다 서브프라임인데 그럼 이 모든 과정이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위기는 지수가 마이너스 50% 왔을 때 왔습니다. IMF도 그랬고 서브프라임도 그랬고 IT 버블도 그랬고 일본의 붕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지수가 빠지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위기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때는 못 샀네라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재테크 강의, 뭐 주식 강의 못해도 1000번은 들었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많이 들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강의가 대부분이 들었을 때는 오케이, 와 너무 좋은 내용이야. 네. 좋을 게 너무 많아. 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보면 나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그 좋은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다 까먹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늘 상담할 때도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첫 책에 그 내용을 시나리오를 오픈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마이너스 50% 부분 빠지면 위기니까 그때 내가 수치화 시켜주면 사람들이 이제 위기니까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음으로 완성되는 책을 쓰긴 싫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완성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진짜 많이 노력해서 예.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멋지네요. 왜냐하면 위기가 와도 결국 바닥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를 알아도 너무 고점에서 잡아버리면 네. 녹잖아요. 맞아요. 막상 저도 왜 그러냐면 2008년에 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네. 도저히 못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바닥인지를 아예 모르니까 네.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사람이 미네르바. 네. 예, 더 떨어질 거다. 네. 더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네. 내고 하니까. 맞아요. 미네르바. 그게 그 지점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냥 견디기만 해봤었는데 또 똑같은 후회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역사상 대한민국의 위기가 얼마나 왔는지 그래 지수를 한번 보면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50%에서 여태 다 반등이 나왔나? 그리고 한국만 보지 말고 일본도 보고 중국도 보고 베트남도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도 2018년도 10월이었어요. 제가 동공본 처음이라를 쓰면서 원고를 다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편집자님이 그 원고를 읽은 거예요. 다 읽어보고 저희 편집자님 주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근데 지금 중국이요 지수가 마이너스 50%예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018년도 10월이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 빠지지도 않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길래 펀드 들어가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수는 급등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코로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이너스 50%는 깨지 않았어요. 2018년 10월 지수를 중국은 깨지 않았어요. 코로나 위기에도. 그래서 마이너스 50%의 위기가 그 정도로 강한 건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해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제 말만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코스피 차트를 피고 코스닥 차트를 펴서 중국 차트도 보고 그래서 그때 선진국의 지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50%에서 진짜 반등이 나왔나? 그래서 그걸 본인이 확인을 해야 다음에 50%가 왔을 때 내가 여태 보니까 많이 빠지면 국가 부도 정도 나면 한 마이너스 7, 80%까지 빠지는데 그래도 50%대부터 사모아 나가면 몇 년 안에는 수익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사모으자 저축처럼 그런 시나리오 한 개씩은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시는 운용사 대표님께도 이 전략을 2015년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가지고 본인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처음에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게 김 대표님 국민연금공단 가라. 전 세계 지수 반토막 나는 거만 투자해라. 그래서 네가 그 시나리오 세워가지고 국민연금공단 가라라는 추천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추천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그거 누구 생각 못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2019년도 1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치화시켜 드렸으니까 제발 좀 이제는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예, 그럼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산들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났을 때는 항상 그 부동산도 몇 해 이후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환급성의 차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 전망도 사실 지금 조금은 이제 하락기로 돌아서지 않을까. 왜냐면 주식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한 3년 길어야 2, 3년쯤 되면 또 부동산으로 사이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는 편이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클의 끝 정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좀 시그널들이 있나요? 많죠. 그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근데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뭐 객장에서 뭐 화환을 올리면 뭐 고점의 신호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봤던 신호는 그냥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예전에 찾아가 보면 진짜 확실히 답이 나왔거든요. 2017년도도 그랬고 확실히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모바일로 다 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추천주 문자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무슨 종목 추천, 무슨 종목 추천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 최고 머리는 아니더라도 뭐 어깨 정도 혹은 뭐 가슴 위 정도는 되지 않나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이. 그래서 제가 그 동공분 처음이라에서 썼던 97대 3의 이론이 사실 거기에 대한 이론인데요. 그게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도 만인이 부자가 되었던 사례는 없어요. 그쵸. 부자가 늘 소수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투자물도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로 계속 오르진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시대에 어떤 투자물이 원사이드로 계속 올랐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근데 사람들은 이번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천이 그냥 갈 거다, 6천도 갈 거다, 5천도 갈 거다,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할 거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우상향이라는 개념이랑 사이클을 타면서 간다라는 개념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하자면 예전에 현대차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글로벌화가 됐을 때 24만 원, 27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때 어떤 분이 증권 방송 모든 곳에서 모든 증권사 직원들이 현대차 이야기만 하더래요. 계속.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계좌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현대차를 사모으기 시작했대요. 적금 깨고 사모으고 예금 깨고 사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좀 난 거예요. 그렇게 20만 원대에서 27만 원대 박스를 4년을 쳤어요. 그럼 4년 동안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산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산 거예요.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화 된다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7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3년도 안 걸려서 2년 만에. 그리고 이제는 내려오니까 하는 말이 한전부지 사서 망했네. 아, 맞아요. 그 댓글 장난 아니었어요. 왜 쓸데없이 한전부지 사서 잘 나가는 회사 망하게 하냐.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떠들 때는 팔았어야 되는 시기고 가슴 위였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한전부지 때문에 현대차가 망했네 할 때는 사모아야 되는 시기. 그때부터 4년 동안 사모았으면 지금 뭐 3배, 뭐 최소 2배 이렇게는 됐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대차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11년이 지나고서야 본전이 된 거거든요. 그쵸. 11년 만에. 그러면 그때 투자봐야 35이었던 분들 지금 45이에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다 그 한 종목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때 사이클도 타보고 종목 업종도 분산해보고 그러면서 매매하면서 스킬들을 좀 얻었으면 10년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쵸. 그 잘못된 몇 가지 정보로 인해서 내 많은 돈을 4년 동안 적금처럼 투자했던 게 빌미가 돼서 10년 동안 이 사람 주식으로 인해서 발전을 못한 거예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도 못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2018년도 이후에 주식하셨던 분들 혹은 3월 19일 이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지금 이 사이클 고작 이거 한 번 경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돈 잃었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주식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반대예요. 그렇게는 부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2008년 하락장을 겪어보고 나서 2011년 2개를 겪어보고 났더니 좀 무섭더라고요. 항상 오를 때마다 그 반대의 그 공포를 아니까 이제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투자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현대차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나는 게 자꾸 이렇게 테슬라가 생각나서 지금 전기차의 테마를
전기차의 미래를 미리 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쵸. 예전에 CT&T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상패당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테마였어요. 그래서 섹터를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냐, 전투에서가 아닌 그런 생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부로 이어지기까지의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